무엇을 한다고? 브라자맹그러. 작부가 됐다는 소리는 차마 나오지 않았다. 너는 만날 고고 맹그는 데만 다니냐? 그래야 도 같은 게, 그래야 그 방면에 인정을 받고. 집세가 밀렸어야. 저 인사 약값은 놓아두고라도 당장에 네 애미가 털려나게 생겼어야. 혜자는 수태기를 생각했다. 수태기한테 건네준 엄마도 모르는 적금 통장과 미송한테서 빌린 돈.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공선옥 작가님의 단편 소설 목숨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두 남녀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여인숙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건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혜자는 셔터문을 내렸다. 맞은편 골목 전신주 밑에서 웩웩거리며 구토를 해대던 사내가 혜자를 향해 급하게 손을 들어 보였다. 문을 닫지 말라는 신호다. 이미 억병으로 취한 사람한테 더 이상 술을 팔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초저녁부터 억지로 해오던 장사가 아니었던가. 혜자는 일부러 셔터문을 요란하게 끌어내렸다. 셔터 고리를 잠그고 홀 안으로 들어선 잠시 후 철문의 푸른 주름이 파도처럼 출렁이며 사내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불을 껐다. 철문새로 희미하게 가로등 불빛이 스며 들어왔다. 한참을 시끄럽게 굴던 사내가 마지막 발악으로 문을 걸어차고 나서 오줌을 내갈기는지 철문 안으로 냄새나는 물줄기가 강을 이룬다. 늘 하던 성질대로의 혜자라면 그냥 있을 수는 없다. 철문을 걷어내고 나가 파출소로 가는 한이 있다 해도 드자비를 하든지 사내에 그것을 잡아 비틀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귀찮다. 그러거나 말거나 잿간놈이 지쳐 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오줌을 싸대고도 철문을 붙잡고 한참을 용도질을 하는지 지랄을 하는지 길을 쓰던 사내가 댄 침을 뱉고 멀어진다. 홀 안에 우두커니 서있던 혜자는 그제서야 가게 한 구석에 딸린 골방으로 들어갔다. 골방문을 열자 습기 냄새가 확 끼쳐온다. 30촉 백열등을 켜자 사방벽 기퉁이에 내려와 꼬물거리던 바퀴벌레들이 일시에 날아오른다. 불빛에 놀라 허둥대는 바퀴벌레들. 혜자는 다시 전등 스위치를 내린다. 소람스럽던 바퀴들이 사삭사삭 다시 어둠 속으로 내려앉는다. 연수 골목 쪽으로 단 손바닥만한 환기통 겸 창문을 통해 희뿌염한 빛이 들어온다. 저녁 내내 쿵쾅거리던 전축의 볼륨을 제대 안으로 내려 카세트 테이프를 꽂는다. 누구인가 불어주는 휘파람 소리. 행여나 찾아줄까 그님이 아니올까 기다리는 마음 허무해라. 이미숙의 목신 소리가 혜자 가슴을 후벼 판다. 젠장 술이나 한 모금 마셔볼 거나. 마지막 남녀가 마시다 남겨두고 간 테이블로 내려앉는다. 초저녁에 튀겨놓은 닭다리는 금세 습기를 먹어 축축하고 하얗게 튀겨 부풀린 강냉이 한 접시가 그중 먹을만하다. 면모금의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온몸으로 퍼진다. 다리가 먼저 풀리고 가슴이 환해지면서 자꾸 헛웃음이 나온다. 입안이 간질간질해지면서 입안에 몰아넣었던 강냉이 알이 튀어나오고 뒤미쳐서 욕지기 몇 알도 따라 나온다. 지엠이 씨부럴 먹을 놈. 호랑이가 물어가도 아깝지 않을 순 후레 자식.
술이 오른다. 이미숙이 절규한다. 혜자는 조금 울었다. 가슴속은 끊어질 듯이 흐느끼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는다. 마른 울음, 메마르고 삭막한 울음. 야야,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온 년이지만 말이다. 그래도 지 울고 싶어서 펑펑 눈물 쏟아내며 울어질 때, 그 눈물 받아먹어주는 산에 있을 때 기중 행복하더라 야. 이도 저도 없으면 눈물도 그걸 아는지 나어도 안 해야. 깡마른 가슴팍에서 겨울도 아닌데 윙윙 바람소리만 나지. 그때 되면 이미 지집 인생 초친 상추 인생이지 뭐. 죽은 목숨인게라 행복이 없으님께. 그것은 밤안갯집 미스장 언니의 푸념만은 아닌성 싶다. 아무리 지어짜도 눈물은 안 나오고 눈물이 안 나오니 뻥 뚫린 가슴에 바람만 돌고 난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언젠가 해잔의 풍차 호프집 맞은편 세차장 한 귀퉁이 구두닦이 센터라고 해봤자 강아지 집보다 조금 큰 움막이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자칭 시인 이군이 혜자 앞에서 읊조린 자작시다. 그는 요즘 곧잘 재호 대신 혜잔의 가게 일을 돌봐준다. 술을 다르고 구두 닦는 짬짬이 시장을 보아다 주고 손님 거스름돈을 바꿔다 주고. 이군, 그는 이군이라고 불리기보다 미스터리 쪽을 더 선호한다. 미스터리, 언젠가 네가 지었다는 글씨 한번 다시 읊어봐라야. 메뉴가 하도 다양하니까네 특별 주문을 하이소. 사람이 사람을 어쩌고 하는 거 있잖냐. 아이고, 그것 말입니까? 웃기지 마이소. 그거는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어디서 베낀 거라오. 베낀 것도 좋다. 내가 없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나저나 형님이 왜 안 보입니까? 혹시 누님 차버리고 도망친 거 아닙니까? 엠병, 읊조리기 싫으면 관둬라. 그나저나 니는 고향이 어디냐? 네 입은 팔도 사투리 공장이냐? 미스터리가 배시시 웃었다. 나요? 진실을 까놓자면 그렇지요. 말도요. 목숨 붙이게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고향이 없이요. 가만히 생각해 본 거네. 내가 베넷말로 배운 거는 저기 남쪽 말이고요. 조금 크니까네 그쪽 말씀은 사람들이 쉽이 봐싸서 중앙말로 안 바꿨습니까? 그런데요. 요새는 또 우리 꼬붕이 경상도 아닙니까? 꼬붕이한테 붙어서 밥 빌어먹고 살자니 자연히 그쪽 말이 써집대다. 순 사기꾼 스타일. 혜자가 눈을 흘겼다. 사기꾼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은께 살아야 하고 살라면 뵐 수가 없는 기라요. 진짜 사기꾼은요. 나가 아니고요. 전두환입니다. 그런 거로 나도 그도 뵐 수 없이 살라고 그런 것이라 하고 개인적으로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늘 거창한 걸 좋아한다. 일도 말도 뭔가 그럴듯하게 휴황하게 꾸미고 버리는 것. 실제 까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것이 숱하지만서도. 그래, 개인적으로다 전두환이를 겁나게 용서하시쇼. 그러고 닭튀김 냄비 쪽으로 돌아서는 참인데 비위가 틀어지며 헛구역질이 나오는 거였다. 마침 손님이 나간 틈을 타 미스터리가 담담하게 물었다. 애 뵀습니까? 혜자가 이군을 노려보며 말했다. 왜? 나 같은 인생은 애 낳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냐? 그런데 형님은 어디 갔습니까? 혜자는 입을 다물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혜자가 네가 뭘 아느냐고 따질 새도 없이 이군이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요상스런 놈이네 거.
혼잣말로 이군을 타박해놓고는 났지만 가슴 한켠으로 찬바람이 몰리는 것만은 어쩔 수 없었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손님들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손님처럼 그가 들어설 것만 같았다. 드르륵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바람 부는 가슴이 한자씩 내려앉았다. 세차장 옆 오뚜기 기사식당에서 일하는 주방장 하씨가 뛰어 들어왔다. 요놈의 가시네가 그 개자식한테 속아 팔아넘겨졌다 아닙니까? 어쩐지 아침부터 둘이 쏙닥거려 싼다 하고 옷가방이 나간다 하더니 기어코 안 들어오네요. 정순이는 강원도 산골에서 엊그제 주간지서 본 가정부 구함 광고만 믿고 무턱대고 올라와 무어가 소개소 여편네한테 넘겨져 온 계집애다. 온 첫날부터 눈물 콧물 짜내더니 그새를 못 참고 별스럽게 살갑게 구는 세차장 조씨한테 넘어간 모양이다. 어디로 간지는 모르고? 알면 이러고 애간장 탑니까? 그 개자식 jut을 확 뽑아 물던지 좌우당간 칵. 또 알아요? 정말 좋은데 취직시켰을지도? 그 더러운 놈이 그럴 놈입니까? 정순인가 뭔가 하는 그년만 신세 조진 게지. 밤이 이슥하여 마지막 손님을 내보내고 물걸레질을 하고 있을 때 미스터리가 심각한 얼굴로 들어섰다. 누님, 그가 혜자를 부르며 내놓은 것은 돈이었다. 누님한테 그만한 비용이야. 없겠소만. 이거는 내 마음이요. 늦기 전에 병원에 가소. 어차피 우리네 인생 다 그런 거 아이요? 우리도 뭐 얼마든지 못 나올 수 있었던 목숨들이 나와서 요고생질 아니요. 뭐 받고 술이나 주소. 싸가지 없는 짓 하지 말거라.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러냐? 덜컹 유리문을 두드리며 비바람이 불었다. 아이를 떼든 말든 그거는 내 일이지 네 일이 아니어야? 차마 그 사람 제호 일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자신이 없었다. 한사코 화까지 내는 혜자를 이기지 못한 미스터리는 그렇다면 이 돈만큼 술을 처먹어 버리겠다며 정말로 술만 왕창 부어대고는 돌아갔다. 태풍이 불 것인가 장마비 치고는 제법 사납게 내렸다. 골방에 들어와 누워 밤내 바람에 묻힌 빗소리를 들었다. 비가 오면 더도 덜도 없이 호젓해지고 가짠게 애로워지는 심사가 저도 사람이기 때문인가. 정이 그리워지는 밤. 그래서 비오는 밤의 여인숙 골목은 오래도록 저벅저벅 또각또각 사람 냄새에 줄인 인간들 소리가 이어지고 그 소리를 듣는 희자 가슴이 지레 설렌다. 비오고 바람 부는 밤에도 오지 않는 그는 이제 영영 오지 않을 것이다. 가만 아랫배를 눌러본다. 몸의 것이 나오지 않았다. 헛구역질이 나왔고 그리고 얼마 뒤 아랫배에 등 두렷이 잡혀지던 이물질. 그것이 처음 경험은 아니었다. 떼어내자고 마음먹기란 쉬웠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고 어쩌다 재수없어서 잉태된 씨앗에 불과했다. 그 과정은 수차례 반복되었고 어느 해 겨울이던가 낯선 뒷골목 공중변속간에다 핏덩이를 쏟았다. 그 해를 마지막으로 한 번도 수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자신이 아기를 가졌다고 확신되는 순간에 혜자는 야릇한 흥분에 휩싸여야 했다.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구나. 천하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년인 줄 알았던 내 자궁 속에 새끼가 들어섰구나. 통경제를 먹었었다. 미스장 언니를 본따서. 그것도 후딱 먹어야지. 그러나면 애먼 돈 나가야. 사실 돈이 아깝기도 했었다. 엄마는 끊임없이 아쉬운 통신을 구구절절 애처롭게 보내왔고 의붓아비 아깝도 만만치 않았다.
이미 태어나 있는 목숨들 부지해 나가기도 힘든 판이라 태어나지도 못하고 태어날 수도 없는 목숨한테 드려야 하는 돈을 아끼기 위해 병원비보다 값이 덜 먹히는 약을 먹었다. 쓰고 비릿한 통경제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자궁 속을 휘저었다. 통증, 그것은 분명 아픔이었다. 그러나 모른 채 할 수밖에 없는 아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고 약의 독성을 이기지 못한 생명이 핏덩이가 되어 쏟아져 나왔다. 한 며칠 누워있고 싶었으나 그럴 수가 없었다. 돈이 필요했다. 통경제를 써서 자궁벽을 긁어내는 아픈 세월에서 벗어나려는 것만도 그것은 돈이 필요한 일인 것이다. 그것이 매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통이었으면서도 일부러 무신경한 척, 습관인 척 술 손님을 받았고 그들과 방거리로 나가 결국은 하룻밤밖에 못 태워줄 불빛이지만 당장의 방거리의 추위에 밀려 들어가는 곳은 백열등 전구가 요떼기 위에서 바르르 떨고 있는 싸구려 여인숙이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내들 중에 그 사람 재호가 물었었다. 너는 어디서 왔냐고. 네 고향이 어디냐고. 그는 그렇게 물어놓고 제 말이 꼭 유행가 가사 같다며 웃었다. 혜자는 희뿌연 백열등 불빛에 제 몸을 드러내 놓은 채 말했다. 유행가 가사 같으면 어떻고 아니면 또 어떻느냐고.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역전 옆 개천가에서 엄마는 하루 종일 불쾌하게 술이 취한 채 돼지 머리고기에 막걸리를 팔았다. 커다란 전대 겸 앞치마를 두르고 입술을 새빨갛게 칠한 엄마는 손님이 뜸한 낮 시간에는 전축을 틀어놓고 춤을 추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이 가슴만 오늘 밤 울어야 하나. 어싸어싸 쿵작쿵작. 그런 날 머리꼬를 흡입하는 쿵짝이는 전축 소리에 혜자에 치를 떨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입술이 새빨간 엄마가 술에 취한 채 젖가슴이 풀어헤쳐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다가 엎드려 울기 시작하면 남이 볼세라 방문 대용으로 친 포장천을 빨래집게로 꼭꼭 여미고 혜자가 엄마 대신 술을 팔았다. 빨간 입술을 칠한 엄마는 불안하다. 속으로 어린 혜자는 엄마를 무수히 저주했다. 빌어먹을 환양년. 아버지가 천장에서 늘어진 전동줄을 잡아당겨 엄마 뺨을 후려갈기며 입술을 앙다물어 내뱉은 말이었다. 그 말은 그 순간에 혜자 대리에 날카로운 칼이 되어 와서 박혔다. 환양년에다 힘을 주어 입술을 깨물면 묘하게 죽은 아버지 얼굴이 되살아났다. 엄마네 대포침 옆으로 나랍이 선 선술집 늙은 작부 승주댁이 혜자를 거둔답시고 들어와 엄마하고 노상하는 신세 타령으로 늘어지곤 했다. 그 여자는 그렇게 앉는 것이 버릇이 되어선지 아니면 일부러 누구 눈이라도 홀리려고 작정한 것인지 다리 한쪽을 쫙 벌려서는 속옷이 보일 듯 말 듯하게 문턱에 걸터 앉아서 기슴츠레한 눈으로 호란을 건너다 봤다. 젊은 사내들이 연거푸 휘파람을 불고 늙은 영감들은 차마 그쪽을 보지 못하고 돌아앉아 헛기침들을 해대고 혜자는 기역물에 퉁퉁 부른 손을 담근 채 고기를 쳐받고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슬픔과 모멸감과 역겨움을 참아내느라 마른 침을 목구멍이 아프게 눌러 삼켰다. 이윽고 승주댁도 제 집으로 건너가고 엄마는 코를 탱 풀고 일어나 또다시 씩씩한 전사처럼
앞치마끈을 허리에다 질끈 동여매고 나와 우리 불쌍한 딸년, 우리 불쌍한 딸년을 주문처럼 주절대며 머릿고기 찍어먹을 초고추장에다 칠성 사이다를 들이붓고 조금 남겨서 혜자한테 내밀었다. 그것이 엄마가 혜자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애정 표현이었다. 역전거리는 늘 바람이 불었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몰려가고 개천 넘어 기차가 한번 지나갈 때마다 게딱지 같은 선술집들의 루핑 지붕이 들썩거렸다. 그럴 때마다 혜자는 검은 물 속으로 흘러가는 유령의 무리 같은 불빛을 지켜보았다. 유령은 밤마다 혜자의 꿈속에서도 나타났다. 쥐 잡아먹은 것 같이 입술이 새빨간 엄마가 유령을 껴안고 검은 물 속으로 소용돌이쳐 갔다. 때로는 엄마가 보호기로 변해 있기도 했다. 보호기는 선술집 뒤로 들어선 사창지대의 유녀였다. 사람들은 흔히 그들을 창녀라 부른다는 것을 혜자는 한참 큰 나중에서 알았다. 엄마는 굳이 보호기를 유녀라 불렀다. 유녀 보호기는 늘 눈동자가 풀려 있었다. 풀린 눈으로 스웨터 하나 걸치고 검은 물이 흐르는 개천가 혜자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와 가만히 혜자 등을 어루만졌다. 기차 타고 싶으나? 기차 타고 영영 가면 어디까지 가나? 어디까지 가고 싶으나? 이 세상 끝까지 가고 싶으다. 이 세상 끝이 여기다. 보기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때쯤 저만큼 앞쪽에서 술 취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럴 때 보기의 개슴츠레 풀린 눈이 반짝 빛났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포수의 그것처럼. 사내와 보기 옥신각신 골목으로 사라지고 나면 혜자는 또다시 지나갈 기차를 기다리며 검은 물 속에 어리는 불빛들을 눈물 어룽진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고 있으면 이상하게 머릿속이 투명해지는 말디 맑은 슬픔 한 자락이 제 몸을 따스하게 감싸오는 듯한 기분을 맛보곤 했었다. 보기는 오늘 공치지 않았다네. 혜자는 혼잣말 잘하는 엄마를 흉내내어 혼자 주절주절 중얼거리다가 노래도 불렀다.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인생은 어디를 가나 바람인게라. 너무 서른만 묵지 말고 항시 돈독한만 묵고 살다 보면 빗볼날 있지 않겠냐. 의부다비와 발 뻗으면 한 뼘도 안 남는 골방에서 함께 잠을 잘 수는 없었다. 그때 벌써 혜자 나이 16이었다. 못난 애미 니를 공부 못 시킨 것이 진로 큰 죄다. 가는 길로 배움의 길도 찾아보고 네 애미 본따르지 말고 네 자작으로 한번 성공할 길을 찾아보거라. 엄마는 혜자더러 자작으로 성공할 길을 찾아보라고 했다. 16딸과 의부다비를 참아 한 방에서 채울 수 없어서 엄마는 혜자를 떠나보냈다. 그렇게 올라온 세월살이의 끝이 여기에요. 그 인생도 오지게도 심란한 팔자구만. 사내가 제가 빨던 담배를 혜자한테 한 모금 빨려주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자가 여기저기 내던져진 옷들을 주섬주섬 꿰어입고 나가려는데 그가 혜자 옷자락을 꽉 붙잡고 말없이 혜자를 올려다 보았다. 꼴 같지 않게 왜 이래? 웃은 소리 말고 앉아봐. 일 다 끝났잖아. 내가 댁한테 얘기한 건 일종의 서비스일 뿐이라고. 너 그 집에 빚 있냐? 난데없이 혜자의 목구멍에서 뭉턱 허수둠 따발이 토해졌다. 그래 있다. 그 빚 갚으려면 부지런히 기어 들어가서 또 벌어줘야 돼.
얼마나 있냐? 18. 놔 이거. 저도 모르게 역겨운 욕지기가 뱉어졌다. 나 너랑 살고 싶다. 왜? 네 살냄새가 좋다. 계집 살냄새 처음 맡아봐? 순간 그가 혜자를 끌어안았다. 족같은 먹물들 말로 애로워서 그런다. 10년아. 수택이라고 있었다. 남진이 노래처럼 정말로 순정을 다 바쳐서 사랑했었다. 양팔도 못 벌리고 한 팔 들어서 이쪽 저쪽이 꽉 닿는 골목을 사이에 두고 줄줄이 들어선 구로동 노동자 택지 안에 있는 방 한 칸. 그 방으로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이용해야 했다. 벽돌과 합판으로 이어붙여진 그 공중 방에다 살림을 차렸었다. 성대하게 합방 축하 소주병도 터뜨려 가며 그는 하기 쉬운 말로 논팽이인 것은 당연했었고 그래도 좋았다. 밤에 일 끝나고 돌아갈 저를 기다려주는 사내가 있는 따스한 불빛에 제 방이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행복했었다. 난생 처음으로 공책과 연필을 사다가 무엇인가를 적었었다. 잠든 수택이 얼굴을 손으로 되작여가며 내 사랑 수택이라고. 그 내 사랑 수택이는 떠나갔다. 줄줄이 윗목에 모셔진 소주병으로 냅다 혜자 얼굴을 내갈기고 돈이 없었다. 수택이가 요구하는 돈이 쉽게 마련되지 않았다. 겨울이었다. 눈도 내리지 않는 삭막한 그의 겨울. 한밤내 퉁퉁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지며 혜자는 수택이한테 줘야 될 돈 궁리를 했다. 바람의 전선줄이에 있는 소리에 가슴 조이며 희미한 기억이었다. 아버지가 천장에서 늘어진 전등줄을 잡아당겨 엄마 뺨을 후려 갈기던 기억. 엄마는 푸르딩딩하게 부어오른 뺨 위에다 누런 호박에 밀가루를 개어 붙였다. 엄마는 그렇게 퉁퉁 부은 얼굴을 하고 큰 집에 갔었다. 명절이었던가 설날 아침 큰 집 근방에 아버지의 여자가 엄마 먼저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올렸다. 큰 집을 나와 땡땡 얼어붙은 골목을 한다름에 달려 내려온 엄마는 넓은 광목 아치마를 벗어두고 짐을 꾸렸다. 아버지가 또 한 번 엄마를 후려갈겼다. 엄마 뺨에 붙였던 호박 범벅이 사방으로 튀었다. 나중에 엄마는 혜자 너희 애비가 순 오입쟁이다. 독사 같은 리처증 환자라고 말했다. 독사 같은 아버지는 그리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다. 새 여자가 재발시킨 결핵병균으로. 아버지 제삿날 엄마는 우부다비를 밖에다 세워놓고 대포가게 한켠에 포장을 친 그곳 한 뼘 방에다 제사상을 차렸다. 수태기가 떠나간 그의 겨울, 아버지 제삿날이었던가. 수태기는 옷가방을 챙겼다. 혜자가 전에 있던 정든 집 미송한테 얻은 빚과 혜자의 유일한 재산으로 간직하고 있던 적금 통장을 거머쥔 수태기가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몇 마디를 떨구고 방문을 거세게 밀고 나갔다. 사각형의 좁은 방문 너머로 공단 쪽에서 피어오르던 굴뚝 연기가 까맣게 하늘로 퍼져 올라가는 것이 언뜻 눈에 비쳤다. 이 돈은 갚아준다. 공짜가 아니라고. 너무 서러워할 것 없어. 그를 찾아갔었다. 미송한테 떠밀려서. 별스럽게 올 겨울엔 눈도 안 와야. 공장 연기가 하늘을 막아버려서 그런갑다. 그렇게 미송과 제잘거려가며 가까운 친구라도 찾아가는 것처럼 하고 찾아갈 때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갔었다. 그래도 그는 적어도 내 사랑 아니었던가. 공단 오골이
복례 여인숙 지하. 불기도 없는 냉랭한 방엔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아주 심한 기침을 했고 창백한 낯빛을 들어 혜자를 멀거니 치어다보고 있었다. 마침 수태기가 나일론줄에 묶은 연탄을 들고 나타났다. 병들었어야. 결핵으로다. 약값이 만만찮아서 혜자 네 도움이 필요했다. 그럴 장소도 아니건만 공연히 눈물이 났다. 혜자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수태기가 돌아서는 혜자한테 그 말 한마디만 하지 않았어도 혜자는 먼 옛날 역전 개천가 시절의 눈물 이후 처음으로 맛보는 따스한 눈물을 조금은 더 흘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태기는 모질었다. 기어코 한마디 하는 걸 잊지 않았다. 내 몸을 팔았어야 너한테. 약값 때문이지. 그날 엄마를 찾아갔었다. 죽은 아버지 제사상에 절을 올리자고. 밤 기차를 탔다. 돈이 없어서 제일 싼 값으로 탈 수 있는 완행 기차를 탔다. 그날 밤 눈이 내렸다. 참으로 오랜만에. 눈발은 잠시 쉬는 역마다에서 조금씩 대합실에서 흘러나온 불빛에 나비처럼 흩날려 보이더니 기차가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풍성한 나비떼가 되어 춤을 추었다. 수태기로 인하여 갈기갈기 찢어진 가슴도 풍성한 눈발 덕분에 모처럼 느껴보는 고요함으로 잦아들었다. 고향 가는 길은 따스하다네. 혜자는 창문으로 비치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조금 웃어보았다. 음영이 짙게 깔린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일그러진 혜자의 얼굴 너머 통로 저쪽의 남녀가 서로의 몸을 부둥켜 안고 있었다. 남자가 제 웃옷을 벗어 여자를 덮어주는 척 재빨리 여자의 가슴으로 제 손을 밀어넣었다. 한순간 여자가 소스라쳤고 그와 동시에 기적이 울었다. 남자가 여자 귓볼에 대고 속삭였다. 여자가 안 됐다는 신용으로 고개를 가로저었고 남자가 소주병 마개를 이빨로 따서 단숨에 절반을 들이켜고 나서 여자한테 입을 맞췄다. 그들 옆에 창틀에는 벌써 여러 개의 비워진 술병이 놓여 있었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멎었고 조치원 역임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흐릿한 불빛 아래 잠든 여행객들을 깨웠다. 남자가 여자를 끌고 황급히 일어났다. 여자가 마지못한 듯 남자를 따라 나갔다. 그들이 나가고 곧이어 기차가 출발했다. 혜자는 언뜻 보았다. 저쪽 역 광장 가로등 너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두 남녀의 그림자를. 눈 내리는 밤, 또 하나의 사랑이 황급히 달구어지는 밤. 두 남녀의 맞은편에 앉아 내내 눈을 감고 있던 군용 잠바를 입은 덥수룩한 사내가 그제서야 눈을 뜨고 중얼거렸다. 네 김이 오지게도 춥네 거. 텁숙부리 사내가 손을 세차게 비빈 다음에 남녀가 마시다 남기고 간 소주병을 흔들어 조금 남은 술을 입속에다 털어놓고는 군용 잠바 깃을 세우고 의자 위로 들어누웠다. 양손을 사타구니 쪽으로 집어넣어 제 그것을 열심히 문지르는 것이 흐릿한 불빛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보였다. 새벽이었다. 가당치도 않을 욕망과 불면에 시달린 사람들을 싣고 온 밤내 눈을 뒤집어 쓰고 온 밤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한 것은 역 광장은 밤새 내린 눈빛으로 눈이 부셨다. 개천가 함석지붕 밑에서 엄마는 초라한 제사상을 차려두고 울고 있었다. 새끼가 들어섰어야. 이 나이에 새끼를 낳아서 무슨 누리를 누려본다고. 수술에 불었다. 저 양반은 저절로 유산된 줄 알고 저리 속상해 한다만도 온 김에 미역국이나 끓여줄래? 좁은 골판지방에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 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는 역한 피냄새. 의붓아비는 병들어 있었다. 간질환. 늘 배가 임산부의 그것처럼 볼록 나와 있었다. 병이 들어놓게 죽기 전에 자식 생각이 간절하던갑서야. 볼록 나온 배 위에다 언젠가 혜자가 사서 붙인 다우다 잠바를 걸치고 눈밭에서 시래기를 다듬고 있는 의붓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은 보이지 않지만 줄줄이 울음이 매달려 있었다. 멀건 미역국을 입속으로 퍼넣으며 엄마가 물었다. 무엇을 한다고? 불하자 맹글어. 작부가 됐다는 소리는 차마 나오지 않았다. 너는 만날 그곳 맹그는 데만 다니냐? 그래야 도 같은 게, 그래야 그 방면의 인정을 받고. 집세가 밀렸어야 저 인사 약값은 놓아두고라도 당장에 네 애미가 털려나게 생겼어야. 혜자는 수태기를 생각했다. 수태기한테 건네준 엄마도 모르는 적금 통장과 밑송한테서 빌린 돈. 돈을 내놓지 못하는 딸을 향한 엄마의 노골적인 적의와 불룩하게 복수가 찬 배를 내밀고 살고 싶다고 애원하는 의붓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이 개천가 함석집에 더는 머무를 수 없도록 혜자를 생각하면 소름 끼쳐도 어쩔 수 없는 상행길로 떠다 밀었다. 내려올 때 그랬던 것처럼 올라갈 때도 밤차를 탔다. 눈이 내려서 꽁꽁 언 사냐를 굽이 돌며 밤 기차가 목매이게 울었다. 늘 올라가는 길은 수산한 길이지요. 수태기는 서혜자한테 몸을 팔았대요. 서혜자는 당신들한테 몸을 팔죠. 당신들은 어디다 몸을 파나요? 마음을 사갈 사람은 없나요? 누가 내 마음을 사가세요? 내 몸값은 너무나 싸지요. 돈이 없어요. 누가 내 마음까지 사가셔서 오늘 밤 두둑한 이불과 따뜻한 밥과 사랑을 주실랍니까? 용산역 광장에서 수많은 사내들과 수많은 계집들과 아이와 노인을 스쳐가며 혜자는 어딘가 따스한 곳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 당도한 곳은 진홍빛 5촉짜리 전등알이 저 혼자 깜빡이는 제 키만한 직사각형의 방이었다. 꽁꽁 언 몸과 마음을 부릴 수 있도록 혜자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공간. 골방 인생, 골방의 사랑, 골방의 행복. 축축한 요떼기, 사내들의 체액 냄새를 맡으며 살아가는 바퀴벌레들의 서식지, 그 이상은 허용되지 않았다. 고층 빌딩의 형광등빛은 얼음보다 차갑다. 따스한 것은 햇빛이 아니다. 홍등, 붉은 싸구려 여인숙의 불빛. 그것은 고향의 빛이지. 내 고향. 그곳은 또한 바퀴벌레의 고향. 나는 너한테 오늘 밤 돈을 주지 않겠다. 대신 나랑 살자. 당신 몸을 나한테 팔려고? 바퀴벌레처럼 내 몸에 엉겨붙어 서식하면서 그럴싸한 폼으로? 여자가 있었다. 도망쳤다. 한동안 계집을 저주했다. 세월이 흘렀다. 또다시 인병할 병이 도졌다. 그것은 고상한 말로 신의 섭링고로 어쩔 수 없다. 너는 작부다. 그런 건 상관없다. 어차피 잘 만난 것 아니냐. 서로 쌤쌤인 인생끼리 먹물 좀 먹어봤던 년도 사귀어봤다. 계집은 다 똑같다. 계집뿐 아니라 인간 전부가 다 똑같다. 그런데 또 틀리기도 하지.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같이 노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너나 나나 볼장 다 본 사람들이지만 나는 너한테서 나한테 없는 무언가를 느낀다. 창녀라고 동정하는 거냐? 내가?
그렇지 않다. 희망이라고 하는 거, 순수라고 하는 거 벌써 옛날에 잊어버린 말들이긴 하지만서도 그런 걸 너를 통해서 다시 되찾을 수도 있으리라는 예감이 얼핏 들었었다. 내가 잘못 본 거냐? 나 정신병자 아니다. 네 냄새 참 좋다. 오랜만에 나는 사람 냄새를 맡아봤다. 이 냄새야말로 미치고 환장할 냄새다. 살자. 빚은 없었다. 모아둔 게 없을 따름이었다. 새로운, 생각해보면 하나도 새로울 것 없지만 생활을 시작하기란 쉬웠다. 언제였던가 돌아다 보면 까마득한 옛날 같은 그 시절. 처음 제 자작으로 인생에 성공할 길을 찾아 엄마한테 등 떠밀려서 밤 기차를 타고 허위 올라왔던 상행길의 젖돌머리에 밥을 빌어먹었던 정릉 꼭대기 브라자 공장. 혜자의 오야였던 미싱사 경림이는 동거하던 남자와 싸우고 돌아설 때마다 버릇처럼 뇌까렸다. 개같은 인생, 족같이 살다 가버리면 그만이여. 공장장님 말씀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인생이 심각한 건 불순 분자들한테나 해당되는 소리지. 우리 같은 공순이 인생? 씨팔. 수 틀리면 전태일이 뒤따르면 대야불어. 전태일이 따로 있간디? 이경님이 몸에 불 붙이면 전태일이지. 화끈하고 유식하고 잘났던 오야. 그리운 내 오야 이경림이 시련의 아픔에 술을 마시고 술이 몸에 들어가면 늙은 공장장한테 달려가 품삯 좀 더 대도하라. 안 그러면 네 공장에 전태일 하나 단다 얼러대기도 하다가 결국은 제 말대로 전태일이 갔던 길을 따르기 위하여 진짜 노동자가 되겠다고 불순한 모임을 꾸리려던 경림이 공장장한테 발각되어 협상조로 제 몸을 요구하는 늙은 공장장을 피해 시다 혜자를 데리고 구로공단으로의 탈출을 감행했던, 그리고 그곳에서는 마음 잡고 마음씨 고운 남자 만나 잘 살아간다는 입 큰 가신의 이 경림이, 그 경림이 말대로 혜자들같이 초친 인생들한테야 망설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옷보따리를 싸들고 주춤주춤 재호 방문으로 들어섰다. 재호가 혜자 신발을 신문지로 싸서 방 안으로 들이면서 말했다. 눈 떠보면 없어져 버린다. 좀도둑이 끌어. 재호의 방은 혼자 사는 사내방 같지 않게 따뜻하고 정갈했다.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 낮은 천장에 매달려온 방 구석구석까지 밝고 다사롭게 내비추는 형광등,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따스해지는 것은 아랫목에 묻어둔 밥 한 그릇. 그날 밤 밥 한 그릇을 나눠 먹고 나서 나란히 누워 들이는 창문을 때리고 지나가는 바람소리를 들었다. 바람소리가 이렇게 따스하게 들리는 건 처음이네. 독하지 못한 혜자, 해픈 혜자, 정많은, 그래서 고달픈 혜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둠 속에서도 재호의 각진 턱과 짙은 눈썹의 이마에 문신처럼 새겨진 주름이 꿈틀하는 것이 선명하다. 보다시피 서울 막 와서 봉제일 좀 했지만 손 끊은 지 오래고. 공순이 아니면 작부냐? 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룻밤 몸값 치고는 비싸긴 하지만 모아둔 게 조금 있다. 가게를 열자. 그래서 하게 된 것이 풍차 호프집이었다. 풍차 호프집. 이름 하나는 그럴싸하다고 생각했다. 전에 왕대포집을 하던 할머니가 병이 들어 시립양로원으로 들어가고 난 뒤 또 누군가가 코 흘리게를 상대로 떡볶이 집을 하다 장사가 안 돼 그만둔 자리였다. 아무리 궁리를 해도 선뜻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밥벌이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기껏 생각나는 것이 또 그놈의 막걸리 집이었는데
밤이고 낮이고 술꾼들한테 시달려야 하는 대포집보다는 편할 것 같아 결국 풍차 호프집이란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보리술 장사를 하게 된 것이었다. 재호는 선뜻 내켜하지 않았지만 혜자 재주가 그밖에 안 되니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게딱지 같은 가게에 풍차 호프집이란 간판이 저 혼자 찬란했고 혜자는 제 분수에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희왕한 간판을 올려다보며 얼마간 속으로 감격의 눈물을 삼켰다. 사는 흉내 내느라고 장롱 대신 헌 가구점에서 잡동사니 집어넣을 베니어 천장을 사서 드리고 흑백 텔레비전도 한 대 샀다. 계절이 바뀌어 모진 바람이 아닌 꽃샘 바람이 들창을 때리고 지나갔다. 밤이 늦어 혜자가 일을 끝내고 들어서면 재호는 부엌에서 색가루에 찌든 작업복을 빨고 있다가 혜자를 돌아보고 웃었다. 영등포 색공장 노동자와 술집 작부 이재호와 서혜자의 행복한 신혼이 바야흐로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일주일 간격으로 아침에 혹은 저녁에 영등포 새 파이프 공장을 나갔다. 그는 성실했고 희망이 조금씩 보이는 듯했다. 희망, 사람이 목숨을 부지해 나갈 수 있는 밥 같은 끈, 밥이 마련되었고 희망이 생겼다. 혜자와 재호의 공동체 안에. 그러나 그것은 혜자만의 희망이었던가 재호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살아있달 것이 없어. 그날 이후 나는 어쩌면 죽은 목숨인지도 몰라.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 이 눈도 이 가슴도 그리고 이것도. 혜자가 재호의 아랫도리를 장난스럽게 건드렸다. 장난기. 그것은 몸과 마음에 차오르는 생기의 증표. 생기. 그것은 불안과 의심이 사라진 자리에 움트는 생을 향한 용기. 꽃피는 4월이었다. 마지막 손님을 내보내고 따순 물로 세수를 하고 골드크림을 바르고 자리에 누우면 그가 있었고 혜자는 제 곁에 누운 재호의 존재가 신기스럽고도 오져서 일부러 코를 킁킁거려가며 그의 냄새를 맡곤 했었다. 그날 이유가 무슨 말이요? 그가 똑바로 돌아누웠다. 그는 울고 있었다. 눈물 젖은 눈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빛나고 있었다. 너는 아냐? 무엇을? 사람답게 살고 싶어 몸부림치다 죽은 사람들 얘기. 알어. 왜 지난번에 있었잖아.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치다 죽어간 탈주범들. 또 그리고 전태일 씨. 네가 전태일을 알아? 언젠가 야학이란 데를 다닌 적이 있었다. 16살 나던 해 겨울 엄마는 혜자를 밤 기차에 실려놓고 말했다. 네 자작으로 네 인생 개척하라고. 남의 첩지를 해도 개천가의 보호기념 같은 갈부는 되지 말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되도록이면 문자를 터득하여 성공의 길로 나아가라고. 성공으로 통하는 유일한 인생길인 문자를 터득하는 일은 그 첫 관문이었다. 가망 없는 성공의 길. 그렇더라도 가슴에 새기지 않을 수 없는 엄마의 말씀. 역 대합실에서 바구니에 오징어, 땅콩 등속을 담아들고 여행객들한테 파는 황아줌마 큰딸이 다닌다는 브라자 공장은 낯설었지만 혜자랑 같이 올라온 황아줌마 둘째 딸 향이가 울고 짤 만큼의 서른 감정도 혜자한테는 들지 않았다. 그것은 익숙한 느낌이다. 떠돌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근성 같은. 그랬다. 차갑고 매몰차고 엄마 표현을 빌리자면 억장 무너지게 막막한 날도 있었고 낯선 곳에서 차를 내려 엄마 치마끈을 붙잡고 어디 다리 쉴 곳을 찾아 헤매던 밤도 있었다. 낯선 공장, 낯선 계집애들, 온통 낯선 것들이 반대로 낯익기도 한 그런 느낌. 엄마는
숙명이라고 했다. 숙명이 뭔지 모르지만 그런 숙명은 하나도 반갑지 않은 숙명이다. 낯선 것은 낯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눈물도 좀 나고 그랬으면 좋으련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더럽게 모진 숙명이다. 낯선 곳에서 밤을 보내고 이튿날 새벽부터 일터로 떼몰렸다. 혜자는 이제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내력을 재호한테 가만가만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가만가만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혜자 가슴이 더없이 고요하게 잦아드는 것이었다. 재호도 혜자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멀지 않은 과거인데도 아주 먼 옛날 같은 공장의 시사 생활. 생애 처음 그 유년기가 밑도 끝도 없이 막무가내로 그리운 시절이라면 정릉 그곳 브라자 공장 시절이 서울살이의 유년기였던가. 그래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하나 없었을지라도 그 시절이 아련히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시골서 올라온 촌년들이 굴뚝연기 냄새가 그립고 해안가에서 올라온 년들은 해초 냄새가 그리워 환장들을 하지만 혜자는 개천가 탕류 냄새가 그립고 밤낮 없이 먼 데로 떠나는 기차 소리가 그립고 공장의 먼지 냄새가 그립다. 지나나던 시절도 지나가 버리면 좋았던 시절로 둔갑해 버리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고향 같은 브라자 공장 그리고 구로공단 그 시절엔 쉰술래와 사내의 체액 냄새로 이토록이나 찌들지는 않은 시절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말대로 어떻게든 문자를 터득하여 빛나는 성공의 길을 뚫어볼 심사도 마음 한 곳에 옹골차게 담고 있었으므로 개천가 집에서 들고 온 옷보따리를 베개 삼아서 황아줌마 큰딸 옆에 누웠으나 잠이 잘 오지 않았다. 향이는 줄곧 제 언니 품속에서 서럽게 울었다. 황아줌마 큰딸이 제 동생을 꼭 안으며 말했다. 이런 데서는 울어도 누가 봐주지도 않아야. 서른 곳이 서울이여. 마음 단단히 먹어야 쓴다이. 시다를 했다. 기숙사라고 지어진 학고방에다 옷보퉁이를 내려놓고 설익은 공장 식당 밥을 먹으며 맨 처음에 서울살이가 시작되었다. 16. 한창 물이 오를 나이지만 세상살이에 주눅이 들어선지 어째선지 아직 몸의 것도 나오지 않던 시절. 그의 겨울은 눈이 많이 왔었다. 원래 일하는 시간은 아침 8시부터지만 공장 이웃에 호화주택을 짓고 사는 늙은 공장장은 7시부터 누나를 희번득이며 기상! 밥 처먹어! 현장에 일실을 애쳐대고 온갖 싫은 소리를 아침마다 내갈겼다. 화장실이 같이 붙은 세면장엔 따순 물이 없었다. 브라자 공장 아가씨들은 똥 누고 세수하는 것을 동시에 하고 찬물로 감은 머리에 고드름을 주렁주렁 매단 채 그야말로 공장장 말대로 입속에 쳐넣은 밥을 목구멍으로 넘길 새도 없이 현장으로 내몰렸다. 공장장의 입에서 현장 입실 완료가 떨어지면 그 뒤에 들어서는 사람은 8시가 됐건 안 됐건 모두가 지각이었고 지각 3번이면 결근이 하루였다. 혜자는 행여 반장에게나 주임에게나 공장장한테 타박이나 맞을까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쳐박고 브라자 컵 속의 실밥을 따냈고 하이타이머를 풀어 못쓰는 칫솔로 떼나오시를 문질렀다. 손이 퉁퉁 부르터도 개의치 않고 고개가 부러질 것 같아도 절대로 들어올리지 않고 화장실 가는 것도 되도록이면 참고 그렇게 제하급 보조 시다 노릇을 하고 나니 어느 날 반장이 혜자 어깨를 추슬려 올려주며 말했다. 이 경림이가 성질은 좀 못됐어도 최고 미싱사거든. 최고한테 붙기도 힘들다이. 도와줘가면서 눈치껏 잘 배워봐봐.
최고 비싱사 이경림이는 연애 대장이었다. 자신의 연애 행각을 까발리며 다니고 맨날 하는 소리가 회사에서 상만 많이 주면 혼자 살 수 있다며 표어처럼 입에 굳어진 우리 데모의 불자였다. 국민학교 졸업도 못하고 들어온 봉제공장 생활이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이런 지독스런 공장 처음이라며 어떻게든 뜻대로 안 되면 딴 데로 튀자고 해자기에 대고 쏙닥거렸다. 이경림이의 미신 기술은 해자가 보기에 거의 신기에 가까웠다. 점심시간 짬짬이 해자한테 신기에 가까운 미신 기술을 배워주던 이경림이가 기어코 사단을 저질렀다. 18. 평생 박박기며 살아야 할 공순이 생활이 지겨워서 그란다. 데모는 학생들만 하는 거냐? 우리도 한번 팍팍 소리도 질러보고 안 되면 몸으로라도 밀어붙여 보자니까. 아, 무서운 년 이경림이 어느 날 아침 뜻이 통하는 몇몇이서 짜고 그날 또 예 없이 박박 악쓰는 공장장을 딱 무시한 채 현장 입시를 거부하고 나섰다. 주임한테 머리채가 잡혀 질질 끌려가던 이경림이 피곤죽이 되어 돌아올 줄만 알았던 이경림이가 전혀 예상 밖으로 말짱한 얼굴로 기숙사 방에 들어온 것은 오밤중이었다. 늙은 미친 개가 뭐라 한 줄 아냐? 내 몸만 주면 딱 없던 일로 한단다. 여기를 뜰란다. 가자니까 딴 데로 해자야. 나 따라올래? 구로공단으로 진입하겠다는 거였다. 정릉 꼭대기 호화주택의 철벽같이 둘러쳐진 벽돌 담벼락 위로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던 어느 일요일 해자가 직속 오야인 미싱사 이경림이를 따라 짐을 싸들고 정릉 언덕배기를 내려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간 구로공단. 더럽고 추잡한 놈들 곁에 오래 붙어 있어 봤어야. 돈 같지도 않은 돈에 나중엔 몸만 쳐져서 퇴. 너도 미싱대에 오르려거든 나를 따라와. 경림이는 공장문을 나서며 댄 침을 뱉었다. 새로 들어간 구로동 와이셔츠 공장은 정말 공장이란 이런 데를 말하구나 싶게 크고 사람도 많았다. 미싱했어요. 노무관리자가 금태안경 속의 눈을 날카롭게 빛내며 근로계약서를 들이밀었다. 미싱 얼마나 했어요? 해자가 우물쭈물 하는 동안 경림이 재빨리 대답했다. 저는 10년 됐고요. 얘는 한 2년 돼요. 2년짜리 미싱사. 순식간에 해자는 이경림이에 의해 2년짜리 미싱사로 둔갑했다. 현장에 들어가자 꼬장꼬장하게 생긴 반장 아줌마가 미싱을 밟아보라 하였다. 후들후들 떨렸다. 경림이 해자의 귀에 대고 말했다. 살살 세게 하지 말고 옴족옴족. 주머니 갓선을 때리는 작업에 배치되었다. 아, 꿈에도 소원이던 미싱사가 드디어 되는 날이구나.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들어선 기숙사 방은 정릉 프라자 공장에 비하면 천국이었다. 아침에는 따순 물로 머리를 감을 수 있었고 탈수기가 있어 빨래를 해서 밖에다 넣을 필요가 없이 기숙사 방에 널어놓으면 일껏 빨아 햇볕에 넣은 옷가지들을 도둑 맞을 염려도 없었다. 이런 곳에서라면 시집갈 때까지 오래오래 있을 수 있겠구나. 기숙사 방엔 경림이 해자 말고 영남이 정례 또 누가 있었던가. 수시로 들고 나는 사람이 많아 잠자는 공간은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했다. 그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이름도 채 익히기 전에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애가 다리공단 희뿌연 하늘에 달무리를 이루며 떠오르던 날밤 공장담을 넘어 들어왔다. 마침 생리 중이던 사감이 생리 때면 늘 허리가 아파 꼼짝 못하고 일찍 잠든 관계로 오랜만에 자다가 일어나 기숙사 방을 자유롭게 나설 수 있던 밤이었다. 그래서 말이 있었다.
사감 월경날은 해방날이라고. 창살 없는 감옥 기숙사에서 한 달에 한 번 이런 날도 없으면 무슨 맛으로 살겠느냐고. 머리카락이 길고 눈이 유난히 검은 아이였다. 기숙사 뒤편 담벼락과 마주친 으슥한 곳으로 누군가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른 저녁에 먹은 식단밥만으로는 배가 고팠다. 수위들 때문에 공장 문을 나설 수 없어 담벼락을 통해 고구마 튀긴 것이라도 사 먹을 속셈으로 기숙사 방을 빠져나오던 참이었다. 검은 그림자가 혜자를 손짓했다. 놀랍게도 그는 엊그저께 슬그머니 온다 간단 말 없이 사라졌던 그 애였다. 놀라지 마. 기숙사 방에다 아무도 모르게 이것 좀 뿌려줄래? 그게 뭔데? 유인물. 노동자가 사람 사는 세상 일궈 나가는 길 알려주는 거. 도대체 알 수 없는 소리였다. 좋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 각 방마다 몇 장씩 돌리면 되겠네. 그날은 긴 머리카락을 질끈 동여맨 눈동자가 깊은 그 애가 순간적으로 혜자의 입을 가로막았다. 아무도 몰래 해야 돼. 그러면 나도 너한테 부탁 좀 하자. 수희 몰래 고구마 튀긴 것 좀 사다 주라. 고구마 튀김과 유인물 한 보따리가 혜자 번거지 속으로 들어갔다. 혜자는 그때 몰랐다. 유인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유인물이라는 그 말이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 노동자 세상 알려주는 길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세상엔 알면 하기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고 모르면 망설일 것 없는 일이기도 했다. 그날 밤 혜자는 두려울 것이 없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약속은 지켜야 했으므로 그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뿐이었다. 달 밝은 밤이었다. 멀리 공장 지붕들 너머로 솟아오른 굴뚝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지 검은 연기가 그렇잖아도 희끄무레한 달을 서서히 뒤덮고 있었다. 나 있는데 오려면 가리봉 오거리서 삼공단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큰 목욕탕 옆 교회가 있어. 공부도 시켜줘. 생각 있으면 찾아와. 눈이 깊은 아이가 도둑 고양이처럼 잽싸게 담을 넘어 사라졌다. 뭔가 심상찮은 느낌이 슬며 들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불안하진 않았다. 기숙사로 들어와서는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려 재빨리 복도 한가운데다 유인물을 풀어 세 군데로 나누어 놓고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섰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면 공순이들은 공순이도 사람 사는 세상 일구어 나가는 길을 보여준다는 종이 쪽들을 보게 될 것이다. 아직도 품속에서 꺼내지 못한 고구마 튀김은 다 식어 있었다. 다음 날 혜자는 설사를 하였다. 생리통으로 그렇잖아도 밉상인 얼굴을 잔뜩 우그러뜨린 사감이 기상나발을 불 때 자리에 누운 채 속옷에다 설사를 지렸다. 배가 아팠다. 이토록 찢어질 듯이 배가 아픈 이유는 다 그 아이 때문이다. 오밤중에 도둑괭이처럼 스며든 그 애만 아니었다면 그토록 불안하진 않았을 것이고 따뜻한 고구마 튀김은 이 세상 최고의 후식이 되었을 것이다. 그놈의 유인물인가 뭔가 하는 종이 쪽지들 때문에 고구마 튀김을 꺼낼 수도 없었고 고구마 튀김 사온다며 묻던 계집애들에게 들통날까봐 바람만 쐬고 들어왔다고 거짓말했던 쟤도 아무도 몰래 쑤셔 넣은 차디찬 고구마 튀김은 기어코 탈을 일으키고 말았다. 뭐? 가리봉 오거리? 삼공단 쪽? 그래, 어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찾아가 보자. 찾아가서 단단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아침이었다. 배가 아파 꾸물거리고 있자니 사감이 도끼 눈을 뜨고 서혜자 기상을 외쳐댔다. 그리고 전 기숙사가 발칵 뒤집혔다. 정말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무서운 사단이 벌어졌다. 각 방이 수색되었다.
꼬투리는 잡히지 않았다. 멋모르고 유인물을 집어간 몇몇이 노뭇가로 불려갔다. 아픈 배와 뜨끔한 가슴을 부담고 겨우 현장에 들어갔을 때 주임의 핏발선 눈이 작업장 안을 살얼음으로 만들었다. 스위치 꺼! 주임의 입에서 존대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식당밥에 고깃국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보다 어렵다. 주임 말에 의하면 우리 공손이들 가운데 누군가 불순분자가 섞여 있다는 거였다. 만에 하나 그 불순분자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본인 신세에 조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회사가 거덜나며 국가가 흔들린다는 거였다. 고래로 망고의 역적 전봉준이가 있었으며 김일성이가 있었고 근래 들어와서는 그것이 집단으로 변해 암흑가의 조직처럼 신분도 안 밝히고 지도 새도 모르게 포섭이 되며 포섭이 되는 날에는 그 길로 끝장이라고 하였다. 호기심으로 종이 쪽을 집어간 옆방 미순이가 볼이 퉁퉁 부어 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미순이한테 가서 박혔다. 주눅이 들 대로 들어버린 혜자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날은 배가 아파서도 그랬지만 분량이 엄청 나와서 일 끝나고 또 반장한테 댄 구박을 맞았다. 밤이었다. 경림이가 슬며시 혜자 옆구리를 찔렀다. 다 알고 있어야 니년 치신 거. 누가? 내가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네 동태 파악하는 데는 형사다 이년아. 그게 그렇게 엄청난 짓이야? 그때 한 방에 같이 귀가하던 정례가 들어왔다. 경림이가 빠르게 혜자기에 대고 말했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른다. 이? 일요일 모처럼 맞는 휴일이었다. 썰렁한 공단 단모퉁이를 돌아 황사바람이 맵게 불던 날이었다. 눈 깊은 애가 일러준 그곳, 교회란 곳을 찾기란 어렵지 않았다. 혜자가 굳이 교회를 찾아가는 솔직한 이유는 배 아팠던 것 때문은 결코 아니고 공부도 시켜준다는 그 말 때문이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경 쓴 대학생 풍의 남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다. 혜자는 알 수 있었다. 그 얼굴과 목소리만으로도 그가 배운 사람인지 안 배운 사람인지는 금방 태가 났다. 손해배상 청구하러 왔죠. 강당처럼 생긴 큰 마루 한 옆 조그만 샘문을 열고 나오는 얼굴은 그의 눈 깊은 애였다. 너 때문에 배가 아팠어야 오금도 졸아들었고 시방도 심장이 뛰어야 어떤 수로든 그에 대한 갚을 대가를 치러줘야. 그 애가 말했다. 너 배우게 해줄게. 늘 배우고 싶댔지? 여기 나오면 검정고시 칠 자격도 준다냐? 그 애가 웃었다. 그래, 검정고시 치는 것도 좋지. 하지만 검정고시 쳐서 학교에 갈 수 있다 해도 금은 보화보다 소중한 노동자 사상 배워주는 데는 없다. 나는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는 몰라도 되어야 내 소망은 학교에 가고 싶어. 그래, 학교 공부도 할 수 있어. 강학이라고 대학생 선배들 많다. 여기 글자, 수, 역사, 지리, 노래, 춤까지 배울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혜자는 누그러졌다. 그런데 이곳에 다니려면 기숙사를 나와야 해야. 방을 얻으라고? 그래. 돈이 없어. 네가 정 배우고 싶다면 내 방에 올래? 방은 좁지만 같이 지낼 수는 있을 거다. 여전히 황사바람이 맵던 날 늦은 방근무를 마치고 가리봉 시장 근처 그의 유식이의 자취방으로 옷가지가 담긴 괴짝을 옮겼다. 약을 다니던 한 달쯤 뒤에 혜자는 해고당했다. 유숙이의 말대로 은밀하게 사람을 모으지 않고 공공연히 약 선전을 하고 다닌 것이 화근이었다. 주임이
존말할 때 나가라고 하였다. 아이들 약물 드린다고, 빨갱이물 드린다고. 서혜자, 네 신상 조지는 건 상관할 바 없지만 회사가 네 하나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면 주임 저 밥줄이 끊어진다고. 해고는 혜자에게 절망이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면 그만둘 수밖에 그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을 혜자는 알지 못했다. 노동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상에 온몸을 불살라서 한가하다 죽어간 전태일이란 사람이 있다고 했다. 그럴 수는 도저히 없다고 생각되는 한편에 또 그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선가. 그렇잖아도 하도 빼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땀 뻘뻘 빨며 연락의 미싱바를 밟고 있는데 저 혼자 인상 박박 쓰며 쭉쭉 빼 쭉쭉 해대는 주임을 향해 이 경림이가 네 김이 네 조시나 쭉쭉 빼 처먹어 라는 말 끝에 늘 하던 소리가 있지 않았던가. 노동자 되져불면 너희들 콧물도 없어. 상호 공존 공생할 때가 좋은 거여야. 그토록 화끈하던 경림이에 비하면 유숙이는 무엇인가. 은밀한 거 좋아하고 철저하게 조직이란 데 휩싸여서 혜자 자기 같은 순진한 사람 간첩들 하는 수작으로 보섭이란 것을 해서 또 그 다음엔 무엇인가. 정말로 유숙이는 불순분자인가. 내가 불순분자에게 깨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서서히 내 인생 조져먹어 가고 있는가. 그렇다. 돈 준 것도 없는데 선선히 제 방을 내어주고 지나치게 살갑게 구는 것이 뭔가 냄새가 풍긴다 했더니 회사에서 쫓겨난 그날 혜자는 유숙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 틈을 이용해 그 방을 빠져나왔다. 그날 처음으로 술을 마셔봤다. 경림이는 슬피 우는 혜자 등을 다독거려가며 못 먹는 막걸리를 샀다. 그리고 성수동으로 가보라 했다. 넌 인제 공단에 못 있을 거다. 한번 쫓겨나면 다 쫓겨나게 되어 있어. 이곳을 떠서 성수동 쪽으로 가봐라. 그쪽에 봉제공장 수태야. 아, 언제 어디서나 유식한 이 경림이 그날 밤 안으로 공장을 찾아 잠잘 곳을 마련해야 했다. 옷괴짝이 무거웠지만 택시를 탈 엄두는 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성수동으로 옷괴짝을 싣고 버스를 타고 가던 날 밤 차장이 된 순예를 만났다. 순예, 혜자가 유일하게 다녀본 학교인 국민학교, 그때 5학년 때 짝. 말을 할 수 있는데도 학교에 오면 말 한 자리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제자리에 붙박여 앉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하던 반편이 갔던 그의 순예가 지금은 씩씩하다 못해 우악스러운 차장이 되어 있었다. 재밌냐? 이 세상에 힘 안 드는 게 어딨냐. 재미커녕은 죽지 못해 하는 거지. 인제 말은 술술 잘하냐? 순예가 비긋이 웃으며 눈을 흘겼다. 차라리 순예가 부러웠다. 제 처지에 견준다면 구로동에서 성수동은 꽤 멀었다. 종점이 가까워진 모양이었다. 순예가 드문드문 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손님들을 일일이 깨워가며 승차권을 걷어오다가 혜자를 스쳐가며 말했다. 우리 차고로 가자. 이렇다 저렇다 혜자 제 사정을 얘기하지도 않았건만 순예는 객지 생활 몇 년 만에 행상만 보고도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생긴 모양이었다. 그 다음 날부터 꿈에도 생각 못했던 시내버스 여차장이 되었다. 유숙이는 원수였고 순예는 은인이었다. 그날 밤. 인생은 강행군이라 생각했다. 추위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신새벽 안내양 기숙사를 빠져나오며 그 생각을 했고 파김치가 되어 차고에 붙은 기숙사로 돌아오며 그 생각을 했다. 강행군 할 수밖에 없는 혜잔의 인생, 행군하지 않으면 아무도 밥과 잠자리를 주지 않는 고달프고 쓸쓸한 인생. 그러나 산 목숨이기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살자, 살아내자. 끝없이 참고 인내하다 보면 어떤 서양 시인의 시구처럼, 아니 서양 시인까지 갈 것도 없이 개천가 함석짓 엄마의 말대로 빛볼 날이 오지 않겠나. 동전 몇 푼의 의심 때문에 사타구니까지 검색당하는 모욕도 겪었고 하루하루가 수면 부족의 연속이었다. 차를 타고 다니다가 때때로 시위 현장을 지나갈 때면 혜자는 불순분자들의 난동을 생각했다. 경림이가 성질난 김에 뇌까리던 데모 소리는 어쩐지 장난처럼 여겨지더니 진짜 데모는 무서운 것이었다. 아편에 중독된 아편쟁이들이었다. 데모꾼들은 그들의 신상은 물론 국가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무섭고 더러운 고집쟁이들. 여차장 생활 3년, 혜자는 자동 축출되었다. 감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차장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다. 차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받아갈 급료가 없었다. 또다시 옷괴짝을 들고 헤매다가 찾아든 곳이 구로공단이었다. 그곳에 자기를 기다려줄 누가 있어서 간 것은 아니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라는 의식이 그곳 초라한 노동자 택지가 밀집해 있는 구로동으로 발길을 옮기게 한 이유인지도 몰랐다. 늘 차를 타고 지나면서도 무심히 생각했던 구로동이 예전에 한번 혜자가 머물다 밀려났던 그곳이 제 의식 속에서 그래도 고향 행세를 하고 있음을 혜자는 그때야 깨달았다. 결코 낯설지 않은 공장 단모퉁이와 노동자와 건달들과 창녀가 뒤엉켜 사는 그곳 노동자 택지만이 그날 혜자가 유일하게 만만히 찾아들 곳이었다. 공장담은 예나 지금이나 높았다. 높은 담벼락에 기대어 혜자는 제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야간 작업을 하는지 공장 안에서 끊임없이 기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그리운 것은 엄마가 아니었다. 공장 안에서 들려오는 일하는 소리였다. 공장의 담벼락에는 수많은 광고 종이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밤 안갯집은 그 수많은 광고 쪽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 여종업원 구함, 숙식 제공, 선불 줌, 매 광고 나부랭이를 믿은 건 아니었다. 구인 광고 문안에도 나와 있듯이 당장에 숙식처가 급했다. 작부, 혜자는 작부가 되었다. 남의 첩이 되더라도 몸 파는 신세는 되지 말그라이. 낯선 여인숙의 희미한 전등불 아래 낯선 사내와 두노 있노라면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지나온 삶, 강행군의 삶이 해안으로 밀려왔다. 어쩌면 나 봄부터는 돈 못 벌지도 모르겠다. 왜? 5월이 오잖냐. 5월이 무슨 특별한 달이 돼? 광주가 있잖냐. 광주? 혜자는 개천가 함석집을 떠올렸다. 5월, 엄마는 혜자한테 급히 타전을 했다. 밤늦게 막 자의를 끝내고 안내양 기숙사에서 막 잠이 들려던 참이었다. 여기에는 시방 난리란께 대못바람이 전국적으로 불었어야. 거기에는 어쩌냐? 우리하고는 상관없단께. 근무 잘 서고 있어. 염려 마시 엄마. 광주는 늦은 밤 엄마하고의 애절한 통화로만 기억난다. 그러고 감감 무소식이었다. 무소식이 아니라 불통이었다. 엄마는 어둠 저쪽에 유폐된 채 끊임없이 피어린 목소리로 혜자를 불렀다. 어둠, 피, 죽음. 경황 없이 끊어버린 전화선 어둠 저쪽에서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 환영에 시달리던 몇 날 며칠 그의 여름 짧은 휴가를 내 그곳 개천가를 찾아갔을 때 엄마는 역전 분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엄청났어야. 인공때는 저리 갈아였단께. 피오고 불어고 저 분수 부담도 더 크게 솟았어야. 인제 본께 저놈의 분수는
아무것도 모르요 하고 있다이. 늘상 더러운 물이 우물하게 흐르는 개천가를 돌아 나오면 거기 새하얀 분순물이 찬란하게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어디를 봐도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다는 죽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재호는 말했다. 5월에 나는 복도였다. 시골집은 시다른 형님이 한 분 있지만 먹을 게 없었고 어머니는 날 공부시킬 힘이 없었지. 내 한 입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유일하게 집에 보태는 길이었고 나 어린 놈이 집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공장 시다지를 하거나 뒷골목 불황아가 되는 두 가지 길뿐이었다. 혼자 몸뚱이 굴려가며 그런 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의 5월에 사람 죽이는 군인들을 봤다. 데모 한 번 안 해본 나도 죽을 뻔했고 손 한 번 잡아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두고 있던 여자가 군인이 휘두른 칼에 맞아 죽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또 그곳 사람들은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다. 싸울 수밖에 없었다. 싸우는 길만이 그때는 살아남는 길이었다. 마지막 날 새벽 예전에 나랑 같이 뒷골목에서 개폼 잡고 살던 논팽이, 농마주의, 주방장 하던 내 친구들 영택이, 하준이, 용수 다 죽었다. 나는 모른다. 그 친구들이 지금 어디가 묻혔는지, 망월동에 묻혔는지 아니면 청소차에 쓸려가서 쓰레기처럼 어딘지도 모를 사너리 구덩이에 매립당했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불구덩이 속에 쳐 넣어졌는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남겨진 나는 어쩌다 구차한 목숨이 붙어서 아직까지 살아있다. 마누라는 나보고 미쳤다고 하더라. 죽어본 영택이 하준이들이 네 형제, 네 친척이라도 되냐고. 세상은 그보다 더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어차피 힘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꼴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우리같이 못난 인생들은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워도 꾹 참고 살아가는 수밖에는 살 방법이 없다고. 마누라 말대로 개족 같은 세상에 나도 개조시 되어 살아보자고도 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았고 마누라는 새끼 하나 떨궈 놓고 지 살 길로 갔다. 마누라를 타박하진 않는다. 너랑 살자고 해놓고도 겁이 났다. 내가 어쩌자고 죄 없는 계집 하나를 꿰차 버렸는가. 나는 어쩌면 미쳐버렸는지도 모르겠다. 미친놈이 그래도 몸뚱이는 살아서 저도 사내라고 계집 욕심을 내는 것 보면 스스로 기가 막힌다. 나는 너한테 많은 것을 줄 수 없고 너한테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많은 것이라 한다면 네가 이런 미친놈 곁에 끝까지 붙어 살아주는 것도 포함된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보자만 예감은 그리 좋지 않다. 또 모르지. 데모를 하다 백골단에 마저 돼지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더러운 세상 살자니 나도 같이 더러운 놈이 되어 살인 강도짓을 벌이다가 가막소 안에 처박히게 될지도. 앞날은 장담 못할 일이다. 말을 마친 재호의 품속으로 혜자가 기어들었다. 멀지 않은 공장지대에서 끊임없이 야간 작업하는 소리가 탁탁거리며 들려왔다. 봄, 재호가 말한 돈 못 벌지도 모른다는 봄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그는 아팠다. 봄 내내. 재호가 돈 못 버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시름시름 앓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다. 그리고 그 봄의 막바지에 재호도 아직 아픈 기가 빠지지 않은 몸을 일으켜 풍차 호프집 혜자 곁을 떠났다. 혜자와 재호 자신이 함께 살아갈 날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라던 그의 예감을 실행으로 직접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혜자가 잠시 저녁 장사거리를 마련하러 시장을 갔다 온 사이 재호는 없어졌다. 떠났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풍차 호프집을 나간 뒤 전화 한 통 없었고 아무 곳에도 그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 5월, 그가 말한 5월도 후딱 넘어가고 6월이 왔건만 아직까지 그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비바람은 밤새 불었다. 비바람 소리에 허전해진 심사를 달래가며 온 밤 내 뒤척이다 잠이 든 것은 창문을 비추던 골목의 등이 깜빡 꺼지고 뿌연 아침빛이 스며들 무렵이었다. 잠결에 혜자는 두 담요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어젯밤 잔옷까지 마치느라고 늦은 잠자리를 찾아 나섰을 공돌이 공순이의 것이 틀림없는. 그들은 이른 아침에 출근을 위하여 입기 싫은 옷들을 억지로 꿰입고 갈증과 허기에 지친 몸들을 추슬러 그래도 삶의 전장에 나서는 비장한 각오들은 각각의 가슴에 새겨넣은 채 여인숙문을 나섰을 것이다. 그들은 오늘 밤 잔옷까지 끝마치고 공장 단모퉁이 어딘가에서 만나 복덕방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리하여 방값도 아끼고 지친 육신도 서로의 손길로 더듬어주는 그들의 벌집 인생은 바야흐로 시작될 것이다. 혜자는 멀어져가는 두 담요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혜자 가슴을 밟고 멀어져가는 재호의 발소리 같았다. 떠난 자리에 커다란 자국만 만들어 놓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눈을 떴다. 습관처럼 손을 내밀어 옆자리를 더듬었다. 아무도 없다. 문득 아기 가진 것을 확인한 이후 한동안 끊었던 담배 생각이 간절해진다. 윗목 찬장 구석에 구겨두었던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매운 담배 연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와 후끈 뱃속을 뒤덮는다. 혜자는 순간적으로 진저리를 친다. 서둘러 한 모금 빨았던 담배를 비벼 끈다. 어떤 환영, 자궁 속에 엎드려 있는 생명체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맵고 더운 담배 연기, 무서운 환영이다. 재호, 네 자식을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순정만 믿고 밀고 나갈 것인가, 결국에는 사랑에 속고 돈에 우는 홍도 인생이 될지라도, 아니면 센터리의 발대로 더 늦기 전에 마음 고쳐먹고 또 그놈의 긁어내는 짓을 해야만 할 것인가. 결정은 유보해 두겠다. 나는 우선 너의 행방을 찾아야겠다. 그것이 혹 수택이란 놈 찾아 나섰다가 당한 꼴이 될지라도, 죽을 만들 것인지 밥을 만들 것인지는 네 꼴상을 확인한 뒤에 결정하겠다. 지금은 6월 장마철, 미스터리의 고상한 말대로 기나긴 우기. 셔터문을 반쯤만 올리고 빼꼼히 밖을 내다본다. 밖은 한낮이다. 비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하늘이 어둑신할 뿐이지 사람들의 움직임에선 이미 한창 가속도가 붙은 한낮의 치열한 냄새가 난다. 분주한 삶. 여차장질에서 밀려나와 밤안개집에서의 삶 이후 늘 한낮의 삶들이 낯설었었다. 노상부질서한 제 삶에 견주어 거리에는 한낮 소란스러움 속에도 어떤 질서가 있는 듯이 보였다. 잠을 깨보면 부지런한 개미처럼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솔기에 치렁치렁 주머니가 달린 국방색 얼룩무늬 바지를 입은 대한가스 배달원 청년. 폭이 넓은 밑동은 양말 속으로 밀어넣고 엉덩이는 꽉 밀착된 그의 유일한 일상복이자 작업복을 입고 그는 무거운 가스통을 가볍게 어깨에 걸치고 가스요, 가스를 애친다. 계란이요, 계란, 싱싱하고 굵은 계란이요. 계란 장수의 확성기는 사람의 육성인가 녹음 테이프인가 똑같은 억양, 반복되는 말. 그것은 화장지 장수도 마찬가지다. 값싸고 질 좋은 화장지를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구경들 하세요. 그토록 서먹서먹하던 한낮의 소음들이 낯익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던가. 그것은 생각하건대 풍차 호프집 이후부터일 게다. 그것은 바로 재호와의 생활 이유다. 그런데 재호가 없는 지금 한낮의 소란스러움은 혜자한테 적막이다. 혜자는 지금 정말로 고적하고 적막하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
허전한 심사가 허기로 이어진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말의 뜻을 혜자는 이제야 알 것 같다. 누군가 저를 인역살처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마음 든든한 것이더냐. 그러나 이제 사람이 없는 지금 혜자는 만사가 헛헛해진다. 헛헛해진 심사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먹어둬야 한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헛구역질은 더 심해진다. 어젯밤 미처 치우지 못한 부엌 개수대는 난장판이다. 음식 찌꺼기가 달라붙은 채 기역물통에 처박혀진 그릇들 중에 대접 하나만 달랑 씻어 찬밥을 퍼담고 우걱우걱 입속으로 몰아넣는다. 어디 가서 제오돌 찾을 것인가? 찾아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혜자는 밥알을 입속에 담은 채 씹을 생각도 없이 문득 제오의 고향이란 데를 떠올린다. 제 어머니가 그곳에 있다고 했다. 자주 한 얘기는 아니지만 가정사가 엉망이라고 했다. 형님하고 성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국민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객지로 떠돌 수밖에 없었다는 그의 살아온 내력을 그곳에 가면 알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또 왜 굳이 그의 시시콜콜한 내력까지도 알려고 드는 것일까? 뱃속에 뜬금없이 들어찬 새끼 때문인가? 정말로 혜자도는 제호 새끼를 낳고 싶은가? 그것은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서혜자는 지금 이 제호, 너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 적어도 너는 수태기 같은 인간은 아닐 거라는 신락 같은 믿음을 내게 주었지 않느냐. 이 개딱지 같은 풍차 호프집에서의 몇 달간 말이다. 혜자는 마지막 밥 숟갈을 마저 입속에 몰아넣고 나서 일어선다. 눅눅한 하늘에선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이 무거운 구름장들이 모여든다. 셔터문을 잠그고 골목으로 나서는 순간 어디선가 매캐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든다. 가리봉 오거리서 데모가 냈었대요. 에치! 경기 슈퍼 아줌마가 혜자를 향해 묻지도 않은 말을 건넨다. 누가 죽었다면서? 김무엇인가 하는 여학생이? 이 나라의 날이면 날마다 초상나네. 참말로 왼순놈의 시국이여. 학생들이 죽었으면 죽은 게지 공장 것들까지 왜 부하 내동인지 몰라. 에치 에치 해 가면서도 사람들은 음산하게 구름이 몰려오는 공단 쪽 하늘을 바라보며 서성인다. 터미널에서 남쪽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무턱대고 찾아가는 그의 고향. 그것도 어느 때던가 제호 작업복을 빨다가 호주머니 속에서 빼낸 주민등록증에서 본 주소 하나만을 믿고 나선 길이다. 버스 안에서 혜자는 내내 선잠을 자다가 깨고 길 나선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입을 앙다물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잠을 청하곤 했다. 그것은 끈을 찾기 위한 혜자의 몸부림이었다.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어두운 뒷골목의 니나노집들. 제호는 어느새 혜자의 끈이 되어 있었다. 끈, 그것은 생명줄이었다. 사람답게 살고 싶은 목숨을 위한. 혜자는 제호의 고향집에 옳게 찾아가긴 찾아갔다. 엄마네 함석 지붕 밑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이튿날이었다. 간 경변이 끝내 간암으로 도저 의붓아버지를 잃고 난 엄마는 상심에 날마다 술로 펑 젖어 살았다. 그러고도 혜자만 보면 늘 돈 타령인 엄마한테 혜자는 화를 내었다. 화내는 혜자를 향해 주저리 욕을 해대던 엄마가 잠에 들고 잠든 엄마를 놓아두고 혜자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다가 재혼의 고향으로 가는 완행버스를 탔다. 완행버스에 몸을 흔들려가며 혜자는 그 전에 엄마가 우리 불쌍한 딸년 해 대던 것처럼 불쌍한 엄마를 대대었다. 털털거리는 버스를 내려서도 한참 들판길을 걸어가서야
재훈의 고향집이 나타났다. 거기서 재호가 늘상 그리워해 마지 않던 그의 늙은 어머니를 만났다. 6월 재호의 시골집에서는 6월 누에동사가 한창이었다. 그의 늙은 어머니는 합죽한 입을 호물거리며 이 난데없이 찾아온 의심스런 여자를 스스럼 없이 맞아주었다. 노모는 누에 섭에서 끊임없이 누에 송장을 출연해 올리며 그 손으로 꾸적꾸적 눈가에 달라붙은 눈물을 닦아냈다. 누에 동사도 인자는 재미 하나도 없어라오. 떼국소 수입한다고. 예, 우리 재호하고 얼마나 가차우요? 시방 함께 살아요. 그 말 끝에 혜자는 지금 재호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으려다 그만두었다. 시방 함꾼에 산다고 하니께 말을 놓아도 숨은 안 되겠지만은 그것이 몇 조금이나 갈지는 사람 일이라서 알 수 없는 일인께로 놓지는 않을라요. 그러고 시방 함꾼에 산다고 하니께 하는 소리오만 우리 재호는 빨갱이여라오. 폭도 땅께 처자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께 멀로 듣지 마시소. 내가 인생이 박복하여 머리를 2번 올렸어라오. 재호 위로 성이 있는디 걔 아버지가 인공적에 산으로 가불었소. 윗동에서 머슴을 살았는디 여수서 반란군들이 산을 타고 지리산으로 넘어가는 질목이 되어놔서 어떤 한날에 주인 대신에 우리 집 양반이 부역을 했다요. 서에서 나와서는 잡아가서 죽인다 어쩐다 했었는 통에 못 견디고 그 질로 빨갱이들 따라서 가불었단께라오. 그때 안 갔으면 참말로 한 동네 사람 몇몇 키로 죽기는 죽었을 것이오만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나한테는 없는 서방이고 몇 년 수절타가 허다 못하고 내가 서방지를 갔어. 거기서 난 것이 재우라오. 애초에 서방복 없는 년이 끝에 간다는 없는 복이 뜬금없이 솟아날 것도 아니고 재우 아버지도 몇 년 못 살고 죽어버렸다요. 서방법 없으면 자식복이라도 있을란가 했더니 그것도 아닌 모양이요. 재우란 놈이 저지랄하고 댕기는 것 보면 지 성은 빨갱이라면 치를 떠는 인사요. 지 아버지 때문에 지 인생이 부서졌다고. 혀서 재우 그놈이 광주서 그 난리 났을 적에 아무것도 모른 놈이 빨갱이들 하는 수작에 놀아났다고 숫제 보들 안 올라고 혀요. 대문가에 서 있는 감나무가 비를 흠뻑 머금어 싱싱하게 잎사귀들을 팔랑대고 있었다. 혜자가 싱싱한 독색의 이파리들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을 때 유치원에 다니는 듯한 사내아이가 누군지도 모를 혜자에게 꾸벅 인사를 하며 들어섰다. 내 강아지 옷인가? 할머니 밥 줘요. 너그 큰아버지 오면 함꾼에 묵자이. 사내아이가 두말 없이 유치원 가방을 발 위에 던져두고 마당 기퉁에 있는 토끼장 앞으로 달려갔다. 인근 국민학교에 딸린 병설 새마을 유치원이라고 까맣게 때가 전 가방 앞면에 씌어 있었다. 지애미 지애비가 없은께로 절에 말 못하는 짐승하고 동물을 삼소 어린 것이. 이제 모든 것은 확실해졌다. 물론 처음부터 기대하고 온 것은 아니지만 재호는 여기에도 없고 사내아이는 언젠가 얼핏 재호가 말했던 그의 아들이란 사실이 늙은 어머니는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혜자에게 새삼스럽게 사내아이를 설명했다. 재호가 광주 구신에 씌어서 발광헌이라고 통 돈도 못 벌고 대모판만 쫓아댕긴다고 제 아우매가 도망가 불었다요. 형세가 그런 판국이니 이 애미 속이 어쩌겠소. 그런디요 나는 우리 재호가 하나도 부끄럽지를 않으라오. 다 지도 뭔 속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하는 맘만 들어가라오. 시방 저놈은
씨다른 즈그 큰 집이서 내가 키우요. 한동안 잠잠하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가느다란 실비였다. 늙은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자, 큰애비 올 때도 되었은께 먼질 오니라고 시장할 텐디 속이나 채우고 가시소. 혜자는 오래 앉아있던 마루에서 일어섰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급해져 왔다. 가고 싶었다. 저물기 전에 구로동 풍차 호프집 시큼한 냄새를 맡고 싶었다. 지금쯤 재호가 잠긴 셔터문 앞에서 혜자 오기만을 기다리며 쭈그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혜자는 서둘렀다. 노모는 굳이 잡지는 않았다. 하얀 은백의 머리에 실비가 방울방울 내려앉고 있었다. 아이가 대문을 들어설 때 그랬던 것처럼 일어서는 혜자에게 아무 말 없이 꾸벅 작별 인사를 했다. 아이의 눈망울도 비에 젖어 있었다. 노모가 아이를 손짓해 불렀다. 홍이야, 찻길가장 모셔드리고 온나. 그러고 주섬주섬 치마 속을 뒤져 혜자 손에 쥐어주는 것이 있었다. 꼬깃꼬깃 색바란 지폐 한 장. 먼지를 못난 내 아들 하나 바래고 왔는디 줄 것이 없소. 여비하나 보태시쇼이. 아, 그때 혜자 가슴에 뜨거운 것이 용솟음 치고 있었다. 그것은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이었다. 한사코 지어주는 지폐를 받아들고 혜자는 아이를 앞세워 뇌 냄새 진동하는 재호의 고향집을 서둘러 나왔다. 동구 밖에서 한번 뒤돌아본 그 작은 슬레이트 집 대문간에 머리하얀 할머니가 아직까지 조그맣게 자기를 향해 서 있었다. 완행버스는 제 시간에 오지 않았다. 찻길에 딸린 가게에서 혜자는 먼지 뒤집어 쓴 과자 몇 봉지를 사서 아이 손에 들려주었다. 뭐가 먹고 싶으니? 라면요.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혜자는 라면도 2봉지 샀다. 차는 빨리 오지 않았다. 가게 처마 밑에 서서 아이는 생라면을 라면 봉지 속에 들어있는 숲으로 간을 해가며 뜯어먹었다. 찻길은 한창 포장 공사 중이었다. 길을 넓히느라 신장로가에 심어졌던 무성한 미루나무가 한창 잘려나가는 중이었다. 진창인 신장로 건너편 들판을 휘돌아 자욱한 비바람이 몰려가고 있었다. 큰아버지랑 큰어머니는 어디 가셨니? 만날 들에서 일해요. 큰아버지 말 잘 듣니? 아이가 비긋이 웃을 뿐 대답이 없었다. 아버지 보고 싶으니? 예. 아이가 단박에 대답했다. 대답해 놓고 나서 마지막 난 스프까지 입속에다 털어넣는 아이의 눈에 얼핏 붉기가 비쳤다. 아이는 배가 고팠는가? 그래서 생라면으로 허기를 채우고 있었던가? 혜자는 더 이상 아이에게 묻지 않기로 했다. 아무것도.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 느릿느릿 파란 군내버스가 진창인 신장로를 기어오고 있었다. 혜자는 재호의 노모가 혜자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아이에게 하고 있었다. 돈을 받고 나서 아이는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 뒤에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차는 심하게 덜컹거렸다. 예전에 엄마는 어린 혜자를 보듬어 안고 옷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고향을 떠나왔었다. 그때 꼭 이렇게 차가 심하게 흔들렸었다. 굽이굽이 차를 타고 신장로 길을 돌아 나오며 엄마는 말했었다. 엄마한텐 혜자 네 하나밖에 없다고. 네 하나만 믿고 엄마는 살 거라고. 흔들리는 차 속에서 혜자는 떠나온 고향과 엄마를 생각했다. 그리고 재호의 아이, 못내 아이가 가슴에 맺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는 생라면을 뜯어먹으며 소리 없이 울었었다. 아이는 지금쯤 조그만 슬레트집, 재호의 노모가 서리처럼 하얀 머리에
하얀 빗방울을 받고 서 있던 그 집으로 올라갔을까? 너는 불순 분자의 아들, 폭도의 아들, 그리고 나는 또 그 불순 분자, 폭도의 자식을 배웠구나.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타기 직전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 엄마는 자신이 언제 돈 안 준다고 들어누웠느냐는 듯 말끔한 목소리로 대뜸 하는 말이 못난 이미 하는 꼴에 삐져서 가부렸냐고 했다. 시외버스를 타고 오면서 뭔지 모를 느낌으로 꽉 맺혀있던 가슴이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확 터져 오르면서 혜자는 조금 울었다. 영문도 모르는 엄마는 전화선 저쪽에서 안타깝게 소리치고 있었다. 썩을려나 애미속 불난디다 시방 부채질 허니라고 그러냐? 늘 귀에 익숙한 엄마의 욕설, 그 정다운 욕설을 듣고 나자 조금은 후련해진 기분으로 혜자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구로동 풍차 호프집에 당구했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누가 다녀간 흔적도 없이 셔터문은 얌전히 잠겨진 채였다. 찬바람이 휘다 가슴을 한번 쓸고 지나갔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드러눕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것은 준비였다. 재호가 돌아올 날을 위한 준비. 그가 혜자한테 돌아온 날 이렇듯 심란하게 지쳐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만 같았다. 설사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혜자는 뱃속에 아이를 낳고 싶어졌다. 생라면을 뜯어먹던 아이의 붉게 어린 눈망울이 떠올랐다. 그 아이는 혜자의 아이였다. 뱃속의 아이는 그 아이 홍이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라도 혜자는 이렇듯 힘없이 널브러져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예전에 엄마도 늘 그랬었다. 혜자 하나 때문에 산다고. 자식은 왼수 같은 엇보임이지만서도 애미 목숨 붙여주는 유일한 끈이라고. 지금 그러하다. 재우는 떠났지만 아이는 남았다. 혜자의 목숨줄이 남았다. 혜자는 입술을 앙다물고 일어선다. 이틀간 방치해둔 주방은 심란하기가 이룰 말할 수가 없다. 혜자는 주섬주섬 그릇들을 기역물통에 집어넣고 설거지를 시작한다. 설거지를 다 하고 나니 극심하게 허기증이 몰려온다. 그것은 분명 근래에 지난 며칠처럼 서럽다거나 헛헛한 심사 뒤에 오는 허기증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 왜 혜자는 재우의 늙은 어머니가 먹고 가라는 밥도 뿌리치고 아직도 상심에 젖어 술에 취해 있을 엄마한테도 들리지 않고 허둥지둥 풍차 호프집으로 돌아왔을까? 그것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혜자는 분명히 재호의 집에 갔다 왔고 그의 늙은 어머니를 만났고 그리고 그의 아이를 보았다. 그리고 혜자는 서둘러 서울로 올라왔고 그리고 여전히 습기 차고 눅눅하고 시큼한 구로동 노동자택지역 풍차 호프집이라는 조그만 술집에는 혜자 혼자뿐이다. 그러한데도 혜자가 재호의 시골집을 갔다 오기 전이나 지금 이렇게 갔다 온 후나 풍차 호프집은 여전히 고적하고 쓸쓸한데도 혜자는 분명 고적하지 않고 쓸쓸하지 않다. 혜자는 새삼스럽게 아랫배를 슬며시 눌러본다. 바로 그것인가. 뜬금없이 들어차서 얼마간 혜자를 놀래켜 주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게도 했던 생명. 이제부터는 제가 있어 줄 테니 절대로 쓸쓸해하거나 눈물 짓지 말라고 가만히 혜자 자궁 속에서 속삭여오는 또 하나의 목숨. 혜자는 뜨거운 밥 냄비를 발 밑에다 놓고 냄비째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어쩐지 밥을 많이 먹어야 튼튼한 아기가 나올 것만 같았다. 배가 불러오자 뱃속으로부터 이상한 느낌이 전해져 왔다. 그것은 은밀하고도 미세한 움직임이다. 꿈틀거리는 생명체. 저도 오랜만에 포식했다는 표시인가. 배가 불러오자 그때서야 여독이 느껴졌고 졸음이 오기 시작했다. 혜자는 제 배를 따스하게 감싸 안고
잠이 들었다. 잠속에서 꿈을 꾸었다. 뱃속의 아이가 이미 태어나 조잘되었다. 아이가 둘이었다. 큰 아이, 작은 아이, 홍이와 홍이 동생이었다. 혜자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꿈속에서 혜자는 행복했다. 습기 먹은 상현딸이 무거운 구름장을 재빠르게 벗어나와 혜자의 조그만 들창안을 살짝 들여다보고는 달아났다. 달님이 들여다보는 줄도 모르고 잠든 혜자 얼굴이 어둠 속에서 달빛처럼 말갛게 떠올랐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저는 박완서 작가님 못지않게 공선옥 작가님을 좋아합니다. 결말에서 울컥합니다. 특히 이 문장이 그렇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이미 태어나 조잘되었다. 아이가 둘이었다. 큰아이, 작은아이, 홍이와 홍이 동생이었다. 이 부분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